폐륜 공동상의 사건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옥, 분노와 눈물의 재산 전쟁의 비극, 우리 모두의 자화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연 책방의 기쁨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 분쟁이라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잔혹하고 가족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욕되게 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특히 평생을 자식들의 안녕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보도를 접하시며 깊은 탄식과 함께 자식 농사에 대한 회한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손가락이 닳도록 일구어온 삶의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증여장 앞에서 짓밟힌 노부부의 비극 명절, 그 본래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재산 싸움이 낳은 지옥으로 변해버린 순간을 함께 목격하시겠습니다. 강원도 대도시의 한 평범한 주택에서 벌어진 이 폐륜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아들만이 가문을 잇는다는 낡은 오만과 부모의 차별적 사랑 속에서 뒤틀려 자란 3세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급속한 경제 성장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지금부터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깊숙이, 더욱 치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대도시의 산자락 아래 고즈넉이 자리 잡은 노부부의 집 81세 이태식 할아버지와 79세 김순영 할머니는 젊은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오가며 땅에 흙을 묻고 오직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우리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의 표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땀과 눈물,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견뎌낸 가족사 그 자체였습니다. 노후가 찾아오자 할아버지 부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노후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일념과 자신들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늘 가까이에서 살갑게 부모 곁을 지키며 살았던 외동딸 53세 이송희 씨의 존재는 컸습니다. 딸은 주말이면 꼭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고 부모님 병원 예약을 챙겼으며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다 바쳤습니다. 반면 큰아들 57세 이태수 씨 부부는 다른 도시에 정착한 후 연락과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명절 외에는 좀처럼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요. 부모의 마음은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효도하는 딸에게 작은 보답을 하고 싶은 측은지심이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살림 잘 꾸리는데 딸은 우리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내가 떳떳하게 늙을 수 있지. 결국 부부는 평생 일궈 모은 재산 중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한 채와 토지를 딸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대학까지 마치고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딸은 집안 사정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부모의 배려 깊은 사랑은 큰아들 이태수 씨 부부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차별이자 배신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멀리 다른 도시에 살고 있던 큰아들 부부에게 이 소문은 마치 가을바람에 실린 마른 불씨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었다는 자부심이 강했던 며느리 강인아 씨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장남의 며느리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박탈감이 우리가 평소 더 잘해왔는데라는 억울함과 뒤섞여 괴물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강인하는 흥분과 경멸이 뒤섞인 목소리로 남편 이태수에게 소리칩니다. 여보, 당신 말 좀 해보라니까. 당신 부모님이 우릴 아주 우습게 아는 거야. 우리는 이 집안 살림 지키는 허수아비였어? 무슨 깡으로 그 좋은 땅이랑 건물을 딸려내게만 줘. 이건 우리한테 너희는 자식 축에도 못 낀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영경이 장가갈 돈은 생각도 안 해? 우리가 도대체 부모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이딴 모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해? 이태수는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무기력합니다. 에이, 이나 씨 부모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내리신 결정이겠어. 그냥 내버려둬. 자식된 도리로 강인하는 밥상을 칠 듯이 격앙되어 일어섭니다. 내버려 두라고? 태수 씨, 정신 좀 차려. 당신 어머니가 나 시집 올 때부터 아들 귀하다 소리 한 번 안 했지만 난 묵묵히 시집살이 견디고 장손 낳아드렸어. 평생을 바쳐 이씨 가문 살림을 지켜온 대가가 고작 이 모양이야? 안 돼. 절대 못 참아. 이건 내 재산 뺏긴 거나 마찬가지야. 당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직접 따져 물어야 해. 이때부터 강인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만의 불씨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앙금이 되어 가족 모임의 밥상머리에서 잘 지내시냐는 안부 전화에서 날카로운 빗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압박해 부모님께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게 했고 명절마다 찾아갈 때면 딸 송이 씨를 향해 빈정대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부모님 재산 덕에 잘 살겠네요. 우리는 밑바닥부터 다시 기어올라야 하는 신세지만 하지만 노부모는 딱 잘라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일궈서 정한 일이다. 자식들 누구에게도 더 이상 불만은 받지 않겠다. 우리 살아생전 우리 재산은 우리가 정한다. 이 노부부의 단절의 선언은 안타깝게도 이후 벌어질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이 뿌리 깊은 갈등은 마치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산산조각 낼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5년 동안 이어진 이 냉전은 서서히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서로를 향한 불신의 벽을 높여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앙금이 묵묵히 쌓여 흘러 드디어 2025년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나눠야 할 그날, 노부모님의 강원도 집에서는 이미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작은 아들 가족이 먼저 도착해 노부모님을 모시고 단출하게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차례를 지내기로 한 것은 지난 5년간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한 노부모의 작은 배려이자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리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도착한 큰아들 이태수 시부부와 그의 자녀들 며느리 강인하 씨, 손녀 이은숙, 손자 이영경은 큰아들 집을 빼놓고 조상에게 인사를 올리는 광경을 보자마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차례가 아니라 너희 가족은 이제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선고처럼 비쳤습니다. 명절날까지 우릴 무시해. 강인하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구두조차 벗지 않은 채 마치 전쟁터에 돌진하는 여전사처럼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안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마루와 방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흙자국은
그녀의 분노와 무례함을 그대로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강인하는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노부모를 향해 고함칩니다. 아이고, 좋으시겠네. 큰아들네. 가족은 싹 빼고 단란하게 차례 지내니까 마음이 편하시죠? 우리 태수는 자식도 아니고 이 집안의 호적에서 파내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명절에 우리를 배제하다니. 시아버지. 이태식의 몸이 크게 떨립니다. 이나야, 오늘 같은 명절날에 그게 무슨 망발이냐. 너는 신발도 안 벗고 왜 이래. 당장 나가거라. 우리가 누구 빼고 했다는 거야. 그냥 시간이 달랐을 뿐이지. 무슨 소리긴. 평생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재산은 귀한 따님에게 다 넘기시고 우리 영경이 밥 굶으라는 거야. 이 집안 장손인데 우리 가족은 당신들 눈에 모래 한 줌만도 못해. 당신들이 우리 영경이 장가들 때 뭐 해주셨는데. 말다툼은 순식간에 격해졌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강인하는 81세 시아버지 이태식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밀쳤습니다. 평생을 굳건히 버텨온 노인은 그 자리에서 마치 고목나무처럼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던 큰아들 이태수 씨는 그저 멍하니 서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벽지처럼 아무 감정 없이 아내의 폭언과 아버지의 위기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력하고도 비겁한 침묵의 방관은 이후 벌어질 극단적인 폭력 사태에 사실상 암묵적인 동의를 해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과 부모 사이에서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이자 아들인 남자의 무기력증이 가족 해체의 속도를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어머니 강인하 씨가 할아버지를 밀치는 폐륜적인 행위를 목격한 손녀 이은숙과 손자 이영경은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라는 분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우리 가족은 버림받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노부모는 사랑하는 조부모가 아니라 엄마를 힘들게 하고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쇠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향해 주저함 없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 순간 가족 간의 인륜과 도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그녀는 79세 시어머니 김순영 여사의 팔을 난폭하게 잡아 끌며 밀쳤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대하세요? 우리 가족이 뭐 잘못했다고. 균형을 잃은 할머니의 몸은 힘없이 허공을 갈랐고 넘어지는 충격으로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손녀에 대한 깊은 실망과 서러움이 스쳤습니다. 손자는 분노와 젊은 혈기가 끓어 올랐습니다. 우리 아빠 무시하지 마. 라며 그는 마치 무기를 꺼내듯 자신의 가방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캔은 81세의 할아버지 얼굴을 향해 정조준되었고 쉬익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최루가스가 노인의 얼굴에 사정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아빠 무시하는 거 안 돼. 그의 외침에는 재산에 대한 이해보다는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왜곡된 가족애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루가스입니다. 피를 나눈 손자가 80대의 할아버지에게 놓이는 눈을 뜰 수 없었고 격렬한 기침과 함께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에 가까운 고통의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눈이 안 보여. 영경아, 너 왜 노인의 절규는 공기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이 폭력은 단순한 상해를 넘어 평생을 살아온 노부부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살인행위였습니다. 이 순간을 지켜보던 노부모님의 심정은 마치 생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낳아 키운 아들의 가족에게, 그것도 명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이 끔찍한 소란을 듣고 땅과 건물을 증여받은 딸, 즉 시누이 이송이가 방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만해. 미친년들아. 내 부모님 만지지 마.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개입은 분노에 눈이 먼 가해자들의 화살을 오히려 자신에게로 돌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송이 씨는 재산을 빼앗긴 원한의 대상이자 가족을 갈라놓은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손녀가 달려들어 고모 이송이 씨의 머리채를 확 움켜잡고 사정없이 잡아당겼습니다. 고모, 당신 때문에 이 꼴이 났어. 재산만 받고 조용히 살지 왜 나서. 두피가 뜯겨나갈 듯한 고통에 송이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녀는 흥분하여 고모를 방바닥에 내리꽂을 듯이 몰아세웠습니다. 손자 이영경이 등을 밀어 고모는 방 안의 침대 모서리에 퍽 소리를 내며 고꾸라졌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가해진 충격은 고모에게 심각한 부상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목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며느리 강인아는 쓰러진 시누이를 향해 내 덕분에 이 집안이 망했어 라며 재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악다구니와 온갖 패륜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꼬여서 부모님을 홀렸지. 그 재산 내놔. 우리 영경이 목 내놓으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재산에 대한 집착과 앙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이미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재산을 둘러싼 적대적 경쟁자들이었습니다. 단 10분도 채 되지 않는 찰나의 시간, 그 안에서 80대 노부모는 물론이고 그들을 말리려던 딸까지 새 가족 구성원 전체가 며느리와 손주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하고 폭행당하는 차마 인간의 도리로 상상할 수 없는 폐륜의 현장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큰아들 태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만해 라는 한마디도 제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력한 방관은 이 지옥 같은 폭행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가해이자 아들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비겁함입니다. 폭력이 끝난 후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폭행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참담한 파괴의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노부모와 딸의 진단서는 단순한 상해 보고서가 아니라 한 가족의 영혼이 찢겨나간 비극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요? 내가 낳아 기른 자식에게 당한 고통은 어떤 약으로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 이태식은 늑골 골절 및 전치팔주 무엇보다도 손자가 직접 얼굴에 분사한 최루가스로 인한 각막 손상과 심한 호흡기 곤란으로 노인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받아 밤마다 스프레이에 섬뜩한 소리와 함께 악몽에 시달리고 조금만 큰 소리에도 몸을 움츠리는 공포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병상에서 종종 홀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영경이를 그렇게 못났게 키웠나,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는 게 전부였나. 손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공포와 트라우마로 뒤바뀐 것입니다. 시어머니 김순영은 여러 군데의 멍과 타박상, 넘어지면서 생긴 허리 부상.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정신적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자식과 손주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내가 태수에게만 집착했나? 송이한테 미안한 마음에 그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자식에게 맞고도 자신을 탓하는 우리 시대 부모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녀는 가해자인 손주들에 대한 분노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자신의 육아 방식에 대한 후회와 자괴감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고모 이송이는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당겨 두피 손상과 목 디스크 의심 증상, 가족이 나를 재산 때문에 죽이려 들었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시달리며 가해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오빠는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냥 서서 보기만 했다는데 그게 더 서러워요. 그녀에게 오빠의 방관은 저기보다 더 큰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재산을 받은 게 죄라면 그건 부모님의 마음이었는데요 라며 오히려 부모님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가족을 해체시켰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은 육체의 상처로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자식, 내 피를 이어받은 손주에게 이 지경을 당하다니. 부모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한마디에 재산 싸움이 낳은 모든 비극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가슴의 멍으로 남을 것이며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가장 아픈 상처로 기억될 것입니다. 노부모는 현재 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용서라는 단어는 아직 그들에게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단지 왜? 라는 질문만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가해자들 며느리 강인아, 손녀 이은숙, 손자 이영경은 공동존속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명만 봐도 그들의 행위가 피해자를 부모나 조부모로 하는 얼마나 중하고 악랄한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폐륜 범죄를 다루는 특별 조항입니다. 이는 사회의 기본적 윤리인 효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원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너무 가볍지 않은가라는 사회적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강인아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도 그녀가 범행을 주도한 주동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손녀 이은숙 폭행, 가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손자 이영경은 할아버지에게 직접 최루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등 가장 주도적이고 극단적인 폭행을 가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렇게 엄중히 비판했습니다. 80대 노부모, 조부모를 자손이 폭행한 이번 범행은 폐륜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피해자들이 가족에게 당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이유로 주동자인 며느리와 손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이라는 단 하나의 문구가
폐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일으킨 핵심이었습니다. 법조 전문가 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판결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피해자 노부모는 현재 극심한 트라우마와 공포증으로 가해자들과의 어떤 접촉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란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벼운 처벌은 폐륜 범죄도 가벼이 다뤄질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 어이없어요. 80 넘으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때리고 최루 가스까지 뿌렸는데 집행유예라니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서러워하실까요? 저런 불효자는 엄벌에 처해야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재산 문제가 있더라도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특히 약자를 향한 폭력은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이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며느리와 손녀가 피해자 노부모를 향해 보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폐륜 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회적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저희는 깊이 공감합니다. 법은 과연 가족의 이름 아래 폐륜을 얼마나 너그럽게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판결은 우리 사회가 효와 가족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원도 사건은 결코 특이한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산 문제로 인해 가족의 정이 처참히 얼룩지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우리 곁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60대 부모 세대에게는 내 노후, 재산을 둘러싼 자식들의 눈빛이 얼마나 차가울 수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사한 유형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먼저 며느리의 복수가 10년을 끌며 자식 죽음 뒤에 역전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30년간 억척같이 장사에 큰 재산을 모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무원이고 며느리는 교사였지만 부부는 유난히 아들만을 신뢰해 생전의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재산의 그림자 아래 역전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 몫이라는 명목으로 시부모를 상대로 상속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노년의 자식 잃은 슬픔도 잠시 80이 넘은 시부모는 며느리와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해도 재산은 반 나누는데 죽었으니 당연히 내 권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는 이미 재혼했는데 왜 우리 노후 재산까지 요구하느냐며 법정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의 죽음보다 남은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고통이 그들을 짓누른 것입니다. 현금 증여의 함정이 낳은 비극입니다. 다음 사례는 장남의 독점, 동생들의 파멸적인 반란입니다. 전라도 한 농촌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지어 큰 대지를 마련한 아버지 유원장에는 모든 재산은 장남이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은 유원장대로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모셨던 둘째, 셋째 아들들은 이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격분했습니다. 형만 아들이고 우리는 그저 일꾼이었냐며 장남의 집과 차량을 부수고
명절마다 찾아와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형제들의 집에는 경찰의 출동이 연례 행사가 되었고 한 가정이 완전히 갈라져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파멸을 맞았습니다. 장남 중심의 봉건적 상속 관행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딸의 눈물, 아들에게만 준 유산으로 능력보다 성별이 우선한 비극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평소 공장은 아들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공장 일을 도와주며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딸은 항상 아버지의 신뢰를 받고자 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게으르기만 하고 능력 없는 아들이 더 귀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유언장에는 공장과 모든 자산은 아들에게라고만 적혀 있었고 딸에게는 고작 생활비 몇 푼만 남겨졌습니다. 분노한 딸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딸은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타지로 떠났고 공장을 물려받은 아들은 공장 경영을 잘못해 문 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고집이 가족을 해체시키고 결국 아들에게도 재앙이 된 셈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재혼 가정의 비극, 피해 연대기입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재혼을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자신의 친아들이 없어 의부사들을 친아들처럼 키웠고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평생을 함께하며 집 한 채와 적지 않은 돈을 모았습니다. 새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유산을 친아들과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나 새아버지의 친형제들과 조카들이 그 집은 우리 형제의 재산이다. 의부사들에게 줄 이유가 없다며 어머니와 의부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5년 이상 지속되었고 어머니는 노년의 재산 싸움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패소하고 말았고 친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의 유산 문제는 혈연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재산이라는 물질적 가치가 혈연이라는 절대적 가치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비극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걱정하는 데 있었을 텐데 그 깊은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오로지 돈과 땅의 문제로만 비춰지는 이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효의 가치가 재산의 액수로 측정되는 슬픔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의 해체를 초래하는 비극을 미리 막고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법률 전문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명확한 소통과 공증된 유언장만이 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소통과 공정한 계획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생전에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 내용을 공증받은 유언장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다른 자녀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딸에게 주는지, 왜 아들에게 주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는 상속보다 훨씬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는
다른 자녀들에게 배제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유류분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상속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로 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후에 유류분 반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가족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 공방은 승자 없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재산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부모님의 재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부모님의 노후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정기적인 대화와 공감이 재산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자녀들에게 노후의 경제적 자립 모델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재산이 자식에 대한 사랑의 척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 스스로도 자녀들 간의 공정함에만 집착하기보다는 각 자녀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는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에 맞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공정함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마디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투명한 소통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강원도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은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비극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대안은 첫째, 생전 정리 문화의 정착입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실 때 재산과 노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자녀들과 공유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리 하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진정한 의사가 전달되고 자녀들은 예상치 못한 상속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협약의 도입입니다. 명절이나 모임에서 재산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가족만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는 특별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모인 자리에서만 논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가 복잡하거나 갈등의 조짐이 보일 때는 가족 상담사, 법률가, 금융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조언이 감정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교육의 역할입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효 교육을 단순한 윤리 교육을 넘어 현대적인 가족관계와 재산 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건강한 재산관과 가족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대안의 출발점은 가족은 서로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인식입니다. 재산은 그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도구일 뿐 안전망 자체를 찢어버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원도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폐륜 공동상의 사건을 중심으로 재산 문제가
어떻게 가족의 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노부모에 대한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발전하는지 심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로서의 마음,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유산 문제와 그릇된 장남 중심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재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부모의 평생의 노동과 사랑이 담긴 생애사임을, 그리고 그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금전적 다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무너진 관계의 파탄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비극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에 두고 가는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소중한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 나누는 따뜻한 정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아닐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에게 함부로 주먹을 들고 독서를 내뱉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어떤 법적인 논리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함께 나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임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산 상속의 문화가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문화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픈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눈물 나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연 책방의 기쁨이었습니다.